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4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한두 달 전보다 최대 5억 원 넘게 떨어진 급매물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먼저 집을 내놓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경기가 더 하락할 경우 집값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추가 연기됐습니다. 수능 일정은 고교 개학이 더 연기될 경우를 고려해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다음 달 개학 시점에 맞춰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137개 교회에 대해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전기차. 네,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 세계 경제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국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 나라들이 금리를 내리고 또 돈을 더 풀기로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198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고 그 영향을 받은 우리 코스피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1조 원 넘게 팔면서 1,700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연일 크게 올라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8시 뉴스에선 이런 국내외 경제 상황부터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가 오늘 국내 증시와 환율의 움직임 정리하겠습니다. 장마감 10분 전 한 시중은행 외환거래실입니다. 150 솔드! 종일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장 막판 한 단계 더 치솟으면서 달러를 사고 팔자는 주문이 빗발쳤습니다. 사원 5개 발! 결국 원달러 환율은 17.5원 오른 1243.5원으로 마감됐습니다. 2010년 6월 이후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4거래일 연속 급등해 50원 넘게 뛰었습니다. 지금은 수합 시장이 많이 왜곡되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달러를 조달하기 쉬운 구조가 아니다. 달러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는 니즈가 커져 있는 상황인데 증시에서 기록적인 매도 공세를 펴고 있는 외국인들의 환전 수요가 원화 약세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규모만 7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가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이나 혹은 미국에서는 확진 환자 수가 뚜렷하게 증가 추세가 있거든요. 장기화될 경우에는 실물 경제 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시 폭락과 함께 일부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조달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일 아침에 외화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렵고 생산과 소비가 다 줄다 보니까 자연스레 석유를 찾는 수요는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유국들이 공급을 더 늘리면서 국제유가는 갈수록 싸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로서는 기름값이 떨어지는 게 좋긴 한데 이번에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연희동의 한 주유소입니다. 평소보다 주유하러 오는 고객들이 크게 줄어 한산합니다. 이 주유소는 지난주보다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20원 정도 더 내렸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기름값이 싸지긴 했는데 운전 일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줄어서 몸적으로 체감은 없는 것 같아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8.7달러, 북해산 브렌트유는 30.05달러에 마감됐는데 1년 새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직격탄을 맞은 건 정유업계입니다. 유가 급락으로 정제 마진 급감에다 석유 제품 수요 감소, 재고평가 손실이라는 삼중고를 떠안게 됐습니다. 산유국 경기가 나빠지면 조선이나 철강, 건설업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싸진 기름값에 자동차나 항공, 해운업 등은 수혜를 봐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에 빠지면서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유효 수요가 감소돼 있는 상황에서 원유 공급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저유가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유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 경제가 향유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크지 않나. 저유가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는 국제유가 대응반을 꾸려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자, 주식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고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던 게 바로 금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서 이런 위기 때는 항상 금값이 오르곤 했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금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금 거래소입니다. 금값을 문의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 열흘 전 보름 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골드가 비싸게 샀는데. 지난달 1g당 6만 5천 원까지 치솟았던 금값은 3주 만에 5만 9천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이라도 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그런 직업이 아니라서 월급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당연히 현금이 필요한데. 금을 팔아서 현금화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금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금거래소의 올해 누적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는 1,493건, 매입은 17,248건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최근 몇 주 새 부쩍 늘었습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되거든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아니면 뭐 무슨 제품을 사와야 되는데 돈이 안 돈다든지 돈 빌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금들을 많이 팔아요.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경제가 불안하면 값이 오르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채권이든 금이든 안전자산으로서 가치는 유효했지만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달러화라든지 이런 어떤 화폐 자산 쪽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실물 경제에 주는 타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자, 이렇게 현금 말고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 속에서 서울에서는 몇 달 전보다 수억 원이나 값을 낮춘 아파트 금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대출과 세금 규제로 거래가 거의 멈춰선 상황에서 앞으로 집값이 더 내려갈지 부동산 시장은 한세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말 21억 원이 넘었던 서울 송파구의 이 아파트 단지 84제곱미터형은 지난주 16억 원에 팔렸습니다. 2달여 만에 5억 원 이상 떨어진 겁니다. 최근에 강남 구원에 조금 낮게 거래된 게 있잖아요. 5억 이상 3, 4억 거래된 거가 있어서 매수를 문의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의 물건을 찾아요. 서초구의 이 아파트 단지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84제곱미터형이 12.16 대책 발표 직전보다 2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최근 거래된 겁니다. 아직까진 오는 6월 끝나는 양도세 중과 면제를 노리고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 등 사정이 있는 급매물이 나온 걸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 속에 주택 거래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 하락이 확산할 조짐도 보입니다. 세금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빠져서 내려왔어요. 코로나도 영향이 있고 집도 볼 수도 없고 지금 집도 보여주기도 않고 경기 자체가 다 얼어 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 나타났던 장기 하락세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상황이고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이라서 침체기가 오면 굉장히 그 충격이 훨씬 더 증폭돼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며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우려를 감안해 오는 4월 28일 끝나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번 주 발표할 방침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국내 경제 부분 쭉 살펴봤는데 우리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에 영향 미치는 미국 증시는 앞서 잠시 살펴봤던 대로 또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사실상 제로 금리까지 낮춘 데다가 우리 돈으로 약 860조 원까지 시중에 쏟아붓기로 했지만
떨어지는 증시를 막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장 시작부터 뉴욕 증시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초대형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2,997포인트, 12.93% 하락했습니다. 22.6% 폭락한 지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낙폭이자 포인트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2.32% 폭락했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일주일 사이 세 번째로 일시 거래 중단,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지만 하락폭은 더 커졌습니다. 하루 전 연준이 1%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얼마든지 돈을 풀겠다고 신호를 보냈지만 시장은 반대로 반응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특효약이었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카드로는 역부족이란 걸 보여준 겁니다. 오후 들어 구원 투수를 자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도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코로나19가 7, 8월까지 계속될 수 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도 아마도라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답을 해 낙폭을 키웠습니다. Is the U.S. economy heading into a recession? Well, it may be. We're not thinking in terms of recession. We're thinking in terms of the virus. 미국산 유가도 배럴당 30달러 선이 무너졌고 보통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오르는 안전자산 금도 2% 하락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다발이 바이러스를 치료해 줄 수 없다. 시간과 백신만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 끝없는 추락과 앞으로의 전망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부터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경제 시국을 헤쳐나갈 특단의 경제 조치들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미증유, 유례 없는 비상경제 시국이다.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타겟책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의 가동입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입니다.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입니다. 지난 1998년 IMF 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경제대책조정회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가동된 적이 있습니다.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라 2008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란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인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례회의 외에 수시로 회의를 가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레 첫 회의엔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경제참모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추경 이후 추가 재정 지원 방안, 특히 취약계층의 우선순위를 둔 정책 마련도 강조했는데 재난 기본소득까지 포함한 전례 없는 금융과 재정 지원 대책이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 회의에 하루 앞선 내일 경영계, 노동계 등이 참석하는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환자가 많이 나온 대구와 경북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들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여야는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한 3천억 원 등 코로나19 관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깎고 대신 대구, 경북 지원금을 늘렸습니다. 피해 점포에 2천억 원을 비롯해 지원금을 당초 6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1조 원 더 주기로 한 겁니다. 민생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곳에 가능하면 직접 지원 형태로 예산이 추가돼서 편성됐다. 다만 추경 총액은 11조 7천억 원, 정부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여야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정부 원안보다 세금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매출 4,800만 원 이하로 끌어올렸습니다. 연매출 4,800만 원 음식점이 지난해 부가세로 48만 원을 냈다면 이번 합의로 부가세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연매출 8,800만 원 이하의 경우엔 부가세 일부를 깎아주는데 6,600만 원 이하였던 정부안보다 감면 혜택 대상을 늘린 겁니다.
영세 자영업자 116만 명이 3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부가세 지원 외에 국민의 체크, 신용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을 2배 확대하는 것, 그리고 승용차 구매 시에 개별 소비세를 70% 인하하는 것. 여야는 잠정 합의한 추경안과 부가세 감면 법안을 오늘 밤늦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교육부가 전국 학교와 유치원의 개학을 2주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번 달 2일이던 개학 날짜가 4월 6일까지 미뤄진 겁니다. 정부는 올해 대학 입시 일정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지연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법정 수업 일수에서 열흘을 감축하고 하루 수업량은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중간고사는 5월 중하순으로 늦춰지거나 아예 수업 중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 평가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통 7월 초였던 기말고사는 7월 중하순으로 밀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 올해 대학 입시 일정의 변경도 검토 중인데 일단 4월 6일 개학 시점에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학이 되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대입 일정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결정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대입 일정의 출발선인 수시 모집 일정을 정하려면 학교가 고3 1학기 학생부 작성을 마감할 날짜가 확정돼야 합니다. 원래 학생부 마감일은 8월 31일인데 여름방학이 2주 정도 줄어들면 교사가 학생부를 마감하고 학생이 검토 수정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학생부 마감일이 늦춰지면 9월 7일부터 예정된 대학 수시 모집 일정도 전체적으로 수년이 불가피합니다. 학생들도 수능 대비에 쫓길 수밖에 없어 고3 재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상황에 따라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거나 앞당길 수도 있다고 밝혀 수능을 포함한 대학 입시 일정은 개학일이 최종 확정된 뒤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자, 이렇게 학교는 좀 더 문을 닫기로 한 반면에 학원들 상당수는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부터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학원들은 이미 3주 동안 쉬어서 더는 어쩔 수 없다는 건데 교육부는 학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문을 닫으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송인호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학원가. 가방을 맨 학생들이 속속 학원 건물로 들어갑니다. 불안해 하기도 했는데 그냥 학원에서 오라고 하니까 가라고 했어요. 휴교에 발맞춰 문을 닫았던 서울 학원들 상당수가 이번 주 개원했습니다. 서울 학원 교습소 휴원율은 지난 10일 42.1%였지만 나흘 만에 23.8%로 감소했습니다. 학원 10곳 중 7곳이 다시 학생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학원 밀집 지역인 강남과 서초구의 학원 휴원율은 16.9%에 그쳤습니다. 학원들은 지난달 24일 휴원이 권고된 뒤 이미 3주 동안 문을 닫았다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없는 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그 책걸상 다 소독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는 무조건 마스크 쓰고. 이훈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학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거듭 휴원을 압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학원도 협조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학원 휴원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에 동의 글이 2,000건 넘게 달렸습니다. 학생들 간 밀접 접촉을 막겠다는 정부의 개학 연기 방침이 반쪽짜리 정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정부는 개학이 미뤄져서 학교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된 걸 온라인 강의로 보완하겠다고 했었는데 집에서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배정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고 3해봐 3. 신나게 보드게임을 하는 아이들. 지금 안 돼. 다음 판에 해야 돼. 개학이 연기되면서 낮 동안 어른 없이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취약계층 아이들로 지역 아동센터가 붐빕니다.
만약에 이제 집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점심이나 그런 거 어떻게 라면 끓이고 그냥 집에 있는 반찬 먹고.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겨우 문을 연 데다 감염 예방을 위해 외부 강사도 자원봉사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다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휴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긴급 돌봄은 어쩔 수 없으니까. 특히 학습 공백이 문제입니다. 교육당국은 온라인 교육으로 개학이 연기된 여파를 최소화하겠다지만 이곳 아이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컴퓨터를 집에서 수리 안 하고 쓸 수 있는 아이가 한 3명이에요. 그것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면 또 혼자 스스로 학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담당 교육청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몇 명인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저희가 대여해서 온라인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급하게 학교에서 그런 현황들을 수요를 해서 진행을 이제. 취약계층 아동들은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더 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길어진 방학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그늘입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8,3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84명, 사흘 연속 1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신규 환자 수를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성남 은혜강교회 관련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수도권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대구, 경북 지역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방역 당국이 지역사회 감염 양상을 계속 유의해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혜강 교회 관련 확진자는 5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환자 가운데에는 열이 나는 상태에서 2주 가까이 생수 배달일을 계속한 교인도 있어서 지역 감염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의 한 생수 물류창고입니다. 이곳에서 생수를 가져다 남양주와 서울 북부 지역에 배달해온 34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은혜강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지난 4일 저녁부터 기침과 오한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첫 증상 뒤 어제까지 12일 동안 수도권 곳곳으로 생수를 배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에서 해열제를 처방을 했대요. 이거 먹고도 열이 안 떨어지면 가서 검사를 받아라. 근데 다행히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도 하고 그래. 지금까지 보건당국은 은혜강 교회 확진자의 첫 증상 발현일을 5일로 파악했는데 그보다 하루 앞선 4일 증상이 있었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지난 1일과 8일 예배에 참석한 135명 중 첫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7명을 빼고는 모두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확진 교인 중 1명인 상인도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6일 동안 정상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상시에 장사하듯이 하는 거죠. 강동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천안 단국대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는 어제보다 6명 늘어 55명이 됐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충남 천안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실내에서 바이러스가 쉽게 퍼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종교 집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기 따르지 않은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감염 예방 수칙을 어긴 교회 137곳에 대해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거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민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가 감염 예방 조치를 다 했다며 교인들을 안심시키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왜 교회 안내를 믿어야지 세상 방송을 믿는지 난 이해가 좀 덜 됩니다. 온라인 예배에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아, 이렇게 예배드려도 괜찮구나 라는 이런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는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좋고요. 이 교회는 발열 체크와 교인 간 간격 유지 등 지침을 따랐지만 137곳이 지침을 따르지 않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이들 교회에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2m 간격 유지 등 5개 조치에 식사 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어길 경우 현장 예배를 전면 금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재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받은 교회들은 반응이 엇갈립니다. 괜히 저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안 할 가능성이 좀 많죠. 이번주도 그렇게 해야죠.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 교회 137곳에 국한된 만큼 대량 감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교계의 자발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우리나라 방식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요. 우리 의료진은 계속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한 방식들을 고민해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조윤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의료진이 검사를 진행합니다. 하늘 보고 하세요. 네네. 보라매 병원이 새로 만든 코로나19 선별 검사 시설로 검사가 간편해지고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투명한 벽 덕분에 의료진들은 두꺼운 방호복 대신 활동하기 수월한 얇은 가운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선별진료소는 환자와 환자 사이 소독과 방역이 필요해 검사에 30분 정도 걸리는데 새 시설에선 3분 남짓이면 충분하고 의료진 감염 위험도 낮췄습니다. 100% 환자와 이 의료진 사이에 이런 공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감염이 되질 않죠. 서울의 또 다른 병원에서는 공중전화 부스 형태의 1인 검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열나고 시동 장면을 검사 이후 진료실 전체를 소독할 필요 없이 1인 진료 부스만 소독하면 이어서 다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8에서 9명 정도 하루에 검체 채취를 하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7, 80명의 검체 채취가 가능해져서 거의 10배가량의 효율성 증가가 생겼습니다. 검사에 소극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적극적인 검사 시스템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새롭고 효율적인 아이디어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국내 기업이 생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채취용 키트 5만 개 정도가 지난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됐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국면에서 국제사회 도우미 역할로 전환하는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코와 목 뒤쪽에 의학용 면봉을 밀어넣습니다. 이 면봉들을 튜브에 담으면 바이러스는 48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면봉과 튜브를 합쳐 검체 채취 수송 배지, 일명 샘플링 키트라고 부르는데 이 키트 5만 1,000여 개가 지난주 후반 아랍에미리트로 긴급 수출됐습니다. 샘플링 키트입니다. 실험실까지 가져가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고요. 관련된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줄어든가 봐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수출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그다음에 영국, 카타르,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나마 이런 데서 연락이 저희들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청와대는 아랍에미리트 측이 정상 간 통화 이후인 지난 7일 외교 채널을 통해 제품 구매가 가능한지 요청해와 업체를 연결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샘플링이나 검사 키트가 이미 17개 나라에 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에 청와대는 코로나 외교의 방향을 보여준 것, 외교부는 우리가 범세계적 방역에서 도우미 역할로 전환하는 하나의 터닝포인트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진단키트 수출은 국내 수요를 충족한 뒤 여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마스크 기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는 유치원생도 또 기초수급자인 할머니도 마스크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을 임태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할머니가 근무 중인 경찰에게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곤 사라집니다. 그 안엔 마스크 40장과 현금 100만 원, 그리고 서툰 글씨로 쓴 손편지가 담겼습니다. 자신을 기초수급자인 70대 노점상이라고 소개한 할머니는 작지만 보탬이 되고 싶다며 대구의 어려운 분에게 썼으면 고맙겠다고 적었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와 파출소 문을 두드리는 어린 남매. 큰일 났나 싶어 뛰어나온 경찰관에게 아이들이 건넨 건 마스크 20장이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감염되지 말라는 따뜻한 편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애들 때문에 좀 더 이제 힘도 나고 더 이제 아이들한테도 또 잘해줘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부자들만 하는 게 기부라 생각했는데 용기를 냈다는 부산의 한 지체 장애인. 마스크 11장을 파출소에 놓고 가며 남긴 편지의 이 글귀가 기부 릴레이를 불러왔습니다. 다른 파출소 앞에도 주민센터에도 익명의 이웃들이 보낸 마스크들이 속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파출소 앞에 놓고 간 저도 그거 보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거 보고 바로 결정했습니다. 아, 나도 하면 되겠다. 자신의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한계라며 수제 면 마스크 10여 장을 놔두고 사라진 기부자까지 기부가 기부를 낳는 선한 영향력이 힘든 시기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SBS 임태입니다. 자, 이렇게 4년에 한 번 열리는 지구촌 축제를 미루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만큼 세계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중남미에서도 이제 환자가 계속 늘면서 여러 나라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또 사람들의 이동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하나씩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에서는 식당을 폐쇄하고 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또 생필품 사는 거 말고는 집 밖에 나오지 말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윤수 특파원이 돌아봤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한 식당. 연중 무휴 밤 10시까지 영업을 해왔지만 당분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주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식당 영업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패스트푸드점들은 드라이브-스루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Can we eat here in the restaurant? Not yet. We have to follow the law. To go only, yeah. Maybe 30 days, maybe, yeah. Depend on the law. 영화관, 체육관 등도 폐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메릴랜드주 락빌에 있는 한 상가거리입니다. 영화관에 식당까지 많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평소 같으면 굉장히 북적거릴 시간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50명 이상의 모임도 금지됐습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주 등 미국 내 10개 지역에서 비슷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It's just weird because it's like ghost town right now. Nobody's shopping, nobody's buying anything but like food to stay in the house.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선 출퇴근과 생필품 구입 목적 말고는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15일간의 생활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Avoid gathering in groups of more than 10 people. Avoid discretionary travel. And avoid eating and drinking at bars, restaurants, and public food courts.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점점 더 심각해지는 사재기 현상에 충분한 공급이 유지될 거라며 사재기하지 말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록빌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유럽은 하루 사이에 9,000명 넘는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자체적으로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가 늘면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 아예 여행객을 받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럽 상황은 김지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경을 넘으려는 차량이 경찰 검문에 막혀 되돌아갑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도 상황은 마찬가지. 출퇴근과 화물 운송을 제외하곤 통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항은 귀국하려는 외국인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Nothing. Golf course closed, restaurants closed, everything closed. 국경 폐쇄에 부정적이었던 독일이 국경 통제에 나선 데 이어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등이 잇따라 국경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Nous sommes en guerre. En guerre sanitaire, certes, mais l'ennemi est là, invisible, insaisissable, qui progresse.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새 9천여 명이 증가해 전체 6만 6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스페인의 확진자 수가 1만 명에 육박하면서 한국보다 많아졌고 이탈리아는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3천 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망자 규모는 빠르게 늘어 중국의 3분의 2 수준이 됐습니다. 프랑스와 세르비아는
각각 오는 22일과 다음 달로 예정됐던 지방선거 결선 투표와 총선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른 대륙에서 유럽으로 오는 여행을 한 달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유럽연합 정상들은 곧 회의를 열어 이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SBS 김치성입니다. 중남미에서도 문을 잠그는 나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나라를 막는 게 아니라 출입국 전체를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페루에서만 우리 국민 150명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우리 여행객들과 김혜영 기자가 영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이 보내온 페루 현재 상황입니다. 대도시로 향하는 버스터미널엔 끝모를 줄이 섰고 공항도 인산인해입니다. 상점의 생필품 매대는 텅 비었습니다. 예고 없던 2주간 출입국 통제로 페루에만 한국인 150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어디도 가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에서 조금 난감하기도 했고 공항이나 터미널은 굉장히 좀 혼잡하기도 했고 저는 또 다행히 그 전 나라인 볼리비아에서 마스크나 이런 거를 좀 지참을 해왔지만 현지에서는 생각보다 또 조달이 어렵더라고요. 대사관으로부터 안내와 정보를 시시각각 받고 있지만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이제 감염이 되었을 때 대처를 받기가 쉬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심이 있었어요. 주 페루 한국 대사관은 예고 없던 국경 폐쇄에 항의하고 책임 있는 조치 요구했지만 아직 확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특별히를 띄우든지 이것은 다 당신들이 부담해야 된다. 항의는 했습니다. 쿠스코에서 최소한 리마라도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페루뿐 아니라 칠레와 과테말라도 각각 약 2주간 국경 폐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파라과이, 파나마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도 외국인 입국을 막았습니다.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봉쇄 정책이 중동, 유럽을 거쳐 이제 중남미까지 도미노처럼 번지는 양상입니다. 한국과 길이 끊긴 나라 153개국이 됐고 해외에 격리된 우리 국민은 2,5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우리 정부도 특별 입국 절차 대상을 전 세계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모레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열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건강 상태를 밝혀야 합니다. 이 소식은 김영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 대상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오는 19일부터 입국자는 모두 1:1 발열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과 자가진단 앱 설치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입국 후 2주간은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감시 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검역 강화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겁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모두 55건에 이르고 최근 사나흘 사이 강화된 입국 절차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만 6명이나 됩니다. 오늘 전북 군산에선 미국 아들 집에 다녀온 6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 미국발 유입 추정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나 모든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강제하는 방안 등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지금 판단 근거와 준거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로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특별 입국 절차 대상 확대로 특별 검역을 받는 사람은 현재 하루 2,000명에서 13,000명 수준으로 늘게 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국방부 등의 도움을 받아 80여 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입국 과정에서 활용할 임시격리시설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공천안을 놓고 양측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영입한 인사 대부분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가 당선 안정권 밖에 배치한 탓인데 위성정당의 궤도를 이탈했다는 총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 46명의 순번을 문제 삼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 주도로 영입한 인사 20여 명 가운데 단 7명만 포함된 데다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는 20번 안에 든 건 정선미 후보 단 1명입니다.
핵심 영입 인재로 꼽혔던 윤봉길 의사 장손녀 윤주경 전 국립기념관장이 21번을 받았고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씨 등은 아예 탈락했습니다. 통합당은 반발했고 당 밖에선 위성정당의 궤도 이탈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상황을 뻔히 알면서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을 했다며 황교안 대표를 제친 거라고 날선 비판을 했고 한 재선 의원은 아마추어당이 자격미달 후보들을 배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합당 영입 인재들은 통합당이 아예 따로 비례 공천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배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통합당이 자체 비례 후보를 내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제하며 미래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구상한 대로 정상적으로 자매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통합당에서 이적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들까지 반발하자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내일 공관위에 제의를 요구하겠다면서 슬쩍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5명 범위 안팎에서 비례대표 후보 교체와 순번을 재조정한다는 계획인데 이런 조정으로 양측의 불협화음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민주당과 4개 원외 정당이 시민을 위하여에 합류해 비례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념과 성소수자 문제를 가치로 삼는 정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민중당의 참여는 거부했습니다. 권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기본소득당, 가자환경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등 4개 원외 군소정당과 비례연합 참여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협약식은 예고 없이 열렸고 보도자료엔 참여정당인 가자환경당이 가자평화당으로 잘못 적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합류할 비례연합용 정당은 시민을 위하여로 정해졌습니다. 녹색당, 미래당이 참여하기로 한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시간이 촉박해서라고 밝혔지만 조국 전 장관 지지 성향이 강한 시민을 위하여가 민주당에 더 유리해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다른 원외 정당들에게도 아직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념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저희는 어려움이 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을 사실상 콕 집어 거부한 셈입니다. 그제 윤호중 사무총장은 원외 정당들의 다양한 가치들이 오히려 많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비례연합 참여 명분을 밝혔는데 이 말을 뒤집은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이 앞순위 기호를 받기 위해 의원 꺼주기 준비도 진행 중인데 불출마를 선언한 이훈, 이규희 의원 등이 당 제안을 받고 고민 중입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코로나19로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 버팀목이 되어주던 복지시설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몸이 편치 않은 독거노인, 형편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당장 돌봄을 받기 힘들어졌는데 이런 때 이들을 직접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2명이 한 조로 들르는 이곳.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을 쉬면서 집에만 있게 된 어르신 댁입니다. 마스크를 낀 채 손 소독도 하고 체온, 혈압도 재고 코로나 예방 수칙도 알려드립니다. 밖에 나가시지 못하고 답답하시죠? 언제 나오라 그러려나? 그러니까요. 그거 너무 답답해. 평소 하던 기억력 강화 연습도 간단히 함께 합니다. 여기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 제일 적은 숫자. 뭐예요 여기서? 여기서 제일 적은 숫자가 여긴가? 이보다 더 작은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매일 전화 한번 해서 어르신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신지, 그다음에 뭐 나가시지 않았는지. 아이들 34명이 함께 시간을 보내던 이 지역 아동센터도 지난달 초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센터에서 점심, 저녁을 먹던 아이들이 끼니를 홀로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해 반찬을 만들고 간식거리까지 더해 집에만 있을 아이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라면 좀 그만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집에 있으니까 뭐가 제일 힘들어? 물어보니까 제일 첫 번에 달린 글이 외로워요. 이렇게 딱 글을 올렸더라고요.
집 앞에서 잠시 만나 도시락을 건네며 안부를 묻고 이런 선생님들의 마음. 생일을 맞은 친구에겐 노래도 불러줍니다. 사태의 장기화 속에 경제 위축과 사회적 피로도가 가중되는 힘든 상황이지만 이웃 돌봄을 위한 따뜻한 손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마포구가 관리하는 농수산물 시장에선 임대료 때문에 공단과 상인들 사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달 만에 임대료 인상은 철회됐지만 상인들은 그보다 더 큰 액수의 배상금을 내라고 요구받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세점포 140여 개가 입점한 마포 농수산물 시장. 가게마다 야채는 가득 쌓여 있는데 시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요즘 상황은요, 거의 20-30%밖에 안 돼요.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 그만큼 어려워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본격화되면서 이곳 시장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상인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면서 마포시설관리공단은 임대료를 올리려던 당초 계획을 동결하고 이를 알리는 홍보자료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상인들은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공단의 임대료 인상안에 반발해 집회를 이어갔는데 공단 측이 시설을 무단 점거한 거라며 한 달 임대료의 30%에 이르는 배상금을 요구한 겁니다. 매장이 불법 사용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당초 올려받으려던 임대료보다 공단이 요구하는 배상금 액수가 더 크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2개월 너무 힘들게 싸워서 얻어낸 금액보다 자기네가 불법으로 우리한테 장사를 했다는 식으로 2달간 가산금을 부과하는 게 더 많은 거죠. 코로나19로 이런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상생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장 무서운 곳 유럽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퍼지고 있습니다. 소금물이나 마늘물이 좋다는 식의 얼마 전 국내에서 돌았던 가짜뉴스와 내용까지 판박입니다.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분석했습니다. 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은혜이강 교회. 교인들 손과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 뿌리며 황당 소독을 했던 게 감염 위험을 키운 걸로 분석됐습니다. 소금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는 유언비어를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소문이 유럽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과 소금을 섞어 입을 헹구면 목에 있는 바이러스가 죽는다. 이 내용 많이 퍼뜨려 사람들 구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유럽 각국 언어로 번역돼 SNS에서 수만 차례 공유될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법도 돌고 있습니다. 이건 포르투갈 말인데 심호흡하고 10초 이상 숨을 참아라. 압박감 없고 기침 안 하면 감염된 게 아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역시 지난달 한국에서 퍼졌던 소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증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 사실은 팀이 팩트체크하기도 했습니다. 마늘물이 효과 있다.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예방된다. 최근 한국에서 많이 퍼졌던 거짓 소문들인데 상황이 심각한 유럽으로 옮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유럽이나 거짓 소문 대부분은 치료 방법, 자가진단법과 관련돼 있습니다. 확진자는 급증하는데 마땅히 치료약은 없는 불안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유언비어가 더 퍼진다는 걸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봄 기운이 짙어지면서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어느새 벚꽃이 피어났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16도, 광주는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미세먼지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유입된 국외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내일 서쪽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안개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심한 곳은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모레는 내륙 지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강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면서 날도 꽤 서늘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